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오늘 수면 상한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을 먼저 보면은 한밤에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좀 기대를 해볼까라고 쳐다봤는데 일단 그 상승세가 장 막판까지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디딤돌을 좀 마련했다고 보시나요, 오늘? 아직 지금 외국인들은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 게 어떤 거냐는 조금 이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외국인들 굉장히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좁습니다. 원래 넓게 갖고 가는 외국인인데 굉장히 좁게 갖고 있어서 아마 포지션 자체를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조심스럽게 갖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좀 제가 원하는 것대로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 준다면 뭐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 번의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그 불안감보다는 이번 주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 전략에 대해서도 얼지마, 죽지마, 부활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얼지마보다는 지금 시장이 진짜 얼타기 쉬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막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갈까? 아니면 원래 좀 강했던 섹터가 약하다 보니까 여길 잡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전략, 이 상황에서, 이 중간에서 뭔가 얼타기 쉬울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분명히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5만 7천 개, 거의 6만 개를 매도를 때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2,600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손절매 이제 환매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선물이 네. 이제 거의 6만 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을 베팅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국지전, 뭐 전면전 관련해서 이제 어떤 악재 속에서 시장의 엔비디아의 하락과 더불어 이제 어떤 하락 베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뭐 환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버티고 오늘도 또 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믿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드뉴스도 굿뉴스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약점이라도 굿뉴스도 배드뉴스로 만들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환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와의 의견도 비슷하게 조기준 매니저도 뭔가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일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어제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는데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웅태 매니저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국내 시장의 반도체랑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따로 띄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들이 기간 조정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가격 조정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게 또는 좀 장기적으로 또 횡보하는 가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가 무너진다라고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으로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한미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 고점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지 이 조정을 거치고 누가 기다리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나가느냐 이 한 끗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고 나서 네. 반등이 세게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했던 반등보다 좀 약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좀 약했죠.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매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잘 설명했듯이 뭔가의 이벤트성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물량들이 큰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번 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한번 제시가 될 때 그때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입을 모아서 어떤 이벤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이벤트의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증시도 업사이드가 더 크게 열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됐습니다. 바로 이벤트 매매의 대가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을 통해서 그 이벤트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좀 매크로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벤트 거리가 좀 상당히 많은 주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좋아한다라고 저번 주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네. 제가 저번 주에 들고 나왔던 자료가 요거 지금 자료가 똑같은 건데 보시는 자료처럼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봤을 때 결국 지금 하락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하락률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었을 때 중장기적인 조정이 아닌 단기 조정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9%대 정도에서는 마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네. 저번 주에 요 자리에다 찍었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오늘 약간 더 올라줬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평균 시간도 정도의 지금 나왔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오늘 지수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똑같이 빗대어서 네. 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요 다음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락으로 쭉 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하락은 지금 정도의 이제 거의 멈추는 수준에 온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에서 좀 길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내려온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려와서 네. 지금 한 9%대 정도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내려와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13거래 동안 내려왔던 게 12% 내려와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9거래 동안 내려온 게 일단은 12% 정도가 내려왔다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려 내려간다거나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끝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삼성전자가 이익이 거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앞으로 감소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더 빠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거의 하락은 멈출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런 자리에서 결국 이제 다시 올라가 주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에 또한 굉장히 많이 팝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삼성전자가 실제로 많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9월 15일부터예요. 제가 그래서 9월 15일부터의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9월 15일부터 외국인 매매 동향 보게 되면 4월 15일? 그렇죠. 4월 15일인데 4월 15일인데 네. 4월 15일부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또 그때부터 팔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많은 금액대는 어제하고 오늘 들어온 거였었고요. 그동안 쌓여져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거의 이제 9천억 가깝게 매도가 나온 건데 결국은 삼성전자를 들어 올렸을 때 수급이 기관이 아니었었고 외국인이 사고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 마찬가지 이번에도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고 있을 때 기관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네. 결국 올라가기 위해선 기관들 자금보다는 결국은 외국인 자금이 더 붙어줘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외국은 어떤 거 사고 있느냐?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는 현대차를 많이 사고 있고 금융주도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눈 돌리면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대를 보게 되면 이전에 삼성전자를 살 때만큼의 금액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뭔가 큰 금액만 누면서 무조건 이거다 하고 밀고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외국인도 약간 보석인데 뭔가는 사긴 사야 되겠는데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뭔가 나온 게 있으니 밸류 프로그램을 사자라고 해서 외국인 들어간 것 같고 그 사이에 기관들은 그동안 못 사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좀 뒤늦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일정표를 갖고 나와봤거든요. 예. 일정표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일정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일정표 이것만 가지고서도
거의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정말 간단하게 표 하나만 갖고 나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좋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들어보게 되면 사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실적 아니고요. 메타의 실적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메타의 실적도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메타가 주가가 지금 빠진 게 없어서 아마 주가가 밀리게 되면 반도체가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국채 입찰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2년물 입찰이 있는데 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연준이 하는 걸로 생각이 든다면 지금 2년물 금리가 5%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자리가 지금 채권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엄청나게 저가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금액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입찰이 있는데 내일만 들어가는 게 거의 이제 하나로 봤을 때 거의 100조 원대 가깝게 붙거든요. 네. 그럼 엄청난 국채 입찰이 오늘 내일 새벽, 내일 모레 새벽에 있고 3개월 동안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좋다라고 네. 한다면 금리가 빠집니다. 그럼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도 지금 정도의 단기물에 대해 수요 좋다. 결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 한 번 또는 두 번은 하겠지라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오늘처럼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2년물, 그 다음 날에는 5년물, 그 다음 7년물까지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새벽 2시에는 2년물부터가 얼만큼의 수요가 나타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빠지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메타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SK 쪽에서 발표가 나오는데 이 하이닉스의 영업외 추정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밀렸지만 하이닉스는 버티면서 계속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 하이닉스가 발표가 난 다음에 내용은 엄청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주겠느냐. 그 첫 번째가 포인트가 잘하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25일 날 아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금리가 미국 GDP인데 GDP는 제가 봤을 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나오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들 하죠. 그쵸. 실제로 소비 좋다라고들 하고 있고 고용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미국도 약간 제가 봤을 때 왜곡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실제 미국인들의 경기가 좋다기보다 좋아서 GDP가 올라가고 고용이 좋고 수비도 좋다라기보다 이민자들과 코로나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시기인데 미국은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만큼 버는 만큼 쓰다 보니까 소비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GDP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게 되면 이민 정책에 따라서 GDP가 잘하면 내년도에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이거를 알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GDP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내기 절대 선 못한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GDP 때문에 금리가 조금 약간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발표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AI 관련된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I로 얼마큼 수익성을 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서버 확대와 AI 서버에 대해서 얼마큼 더 서버에 대한 확대를 할 것인지, 캐패스를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NDR을 한번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시장에 약간 부합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날 이제 반도체가 또 올라가줄 것이냐가 반도체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과 금리를 봤을 때는 PC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DP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날 이제 금리 인상까지도 코멘트 나올 수는 있겠는데 PC 물가가 헤드라인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 물가가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PC 물가에서 근원 물가 떨어졌고 연한선 봤을 때 연준이 바라고 있는 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PC 물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PC 물가로 인해서 잘하면 FOMC 때 금리나 관련된 코멘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가 부족해요.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FOMC 이후에 달러에 대한 유동성들, 그다음에 지금 QT를 얼만큼 속도 조절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 초반보다 결국 25일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날부터 증시의 포인트가 바뀌는지, 그때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조선주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드라마틱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지, 이게 주 후반 다음 주 초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판단하지 마시고 25일, 26일, 다음 주 30일 이때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PC 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디테일 자료들을 많이 챙겨온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했던 날과 그 하락률, 이걸 좀 비교해봐서 봤는데 지난주와 좀 동일하게 끝날 듯 하는 느낌인데 좀 끈덕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이 추세가, 그리고 이전에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1월에 빠졌던 추세를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때 빠졌던 거 보면은 대체로 금리나 기대감이 한번 꺾였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도 같이 떨어지고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사실 지금도 그게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반도체 달라진 게 없잖아요. 반도체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이미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좀 강력한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컨퍼런스 콜 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얘기들 많이 풀지 않을까. 지금 언론 플레이상 보더라도 HBM 관련된 엔비디아 향에 대해서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좀 강력한 코멘트를 많이 할 것 같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2분기 수정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금리가 빠지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은 또 봤을 때도 또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저는 1월 달과 같은 그런 흐름보다는 더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국채 입찰 일정에서 조금 이따 있을 2년물에서 수요가 높아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게 아마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게 되면은 5% 그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2년물이 5%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가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2시에 2년물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뉴스를 아침에 보신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가 또 금리랑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달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이 금리, 2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봤을 때 저는 아까 앞서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한 자료에서 수급이 현재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매도세로 들어가고, 오늘 뭐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눈속임이라고 보시나요? 시장은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인 것 같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뭐 자사주 매입 개별적으로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는데 이제 최근에 단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적이 있고, 다른 중소형주를 샀기 때문에 이제 매수 매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선물을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한 6만 개 가량을 매도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악재,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채를 매입한다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대규모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국채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금리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악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좀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자료에 의해서 조금은 걔네들이 이제 솔직히 그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악재들이 몇 개 있기 않나 생각해서 그걸 보고서 이제 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악재라고 생각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예. 실적,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개 또 기업들 실적이 이제 안 좋을 게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몇 개 더 있을 거고, 아까 이제 국채 발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네. 이제 주식이 떨어지거든요. 그쵸. 2년물도 올라가지만 10년물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 시장도 또 지금 현재 차트가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차트도 꺾였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하락이 추세가 더 나올 거다. 반전이 나오려면 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기다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가람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주 후반대로 가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금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지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지금 시장 이번 주에 뭐를 걸기보다는 뭔가 도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음 주에 좀 전반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 보고 아직은 여기가 강하게 있구나. 좀 트렌드가 바뀌었나? 여기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호태 매니저님도 다음 주 전략이 지금 딱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은 워낙에 또 개별 장세다 보니까는 네.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고, 이게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이게 추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적인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도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남기고 있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에 대한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서 움직여주는지에 대한 관건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조차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세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은 좀 죽었다라고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 업종이 추세가 죽고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새로운 주도 테마를 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전에 움직여줄 수 있는 이제 중국 때리기 관련된 종목들, 조선이라든지 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럽 쪽에다가 큰 시장을 노리고 있는 방산주들, 이런 주들까지도 지금 막 대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기 좋겠지만은 이런 테마들 속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죽었을 때 과연 어떤 수급으로서 움직여주느냐, 그 수급을 지금 주도적으로 2차 후발주 주도 테마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올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던 수급대 다시 테마성이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제 건디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보유자들은 일단은 보유하는 관점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시고, 만약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은 한 번 더 이번 주 테마, 이번 주 일정을 지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접근해봐도 늦지 않은 고점이니까는 그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한번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목요일에 있고 금요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솔직히 그냥 세 분 걱정이 되십니까? 이 세 기업은 사실 제가 이 두 기업은 사실 걱정이 별로 안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꾸준하게 AI에 대한 좀 좋은 면들을 많이 더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뭔가 캥기는 게 좀 있나요? 사실 국내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반반이에요.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 따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앞으로의 가이던스 제시가 지금 빅테크가 2분기가 지금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만약에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버리게 되면 AI가 한번 완전 꺾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반이어서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가람 매니저가 해줬고 조기준 매니저가 봤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좋게 나와도 앞으로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현재 실적을 예. 좋게 나온 기업도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지금과 과거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이던스가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호실적이 그렇죠.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가입자 수 발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해버리듯이 예. 지금 과거의 데이터는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데이터를 나쁘게 해석하면서 시장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이닉스는 이제 그렇게 나쁘게 볼 거는 아닌데 이제 미국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에 좀 보수적인 뷰들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같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은 혹시 또 따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정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뷰를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시청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도 반도체 종목을 딱 한 종목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은 남들 울 때 저는 기분 좋게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서 사실 어떤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겁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좀 주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내가 반도체를 지금 사서 갖고 있다가 물려있는 계신 분들이라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번 고점에서 많게는 20%, 또 적게는 17%, 13%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추세의 흐름도는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거.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들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내려왔을 때 싸게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 들어왔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감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에서 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일정 안에서 중심축에 속해 있는 반도체에 대한 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요, 오늘 바로 김은태 매니저가 준비한 겁니다. K방산, 진격의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한 2년 전쯤에 올랐었던 태조이방원에서 세 가지 섹터가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바로 태양광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도 있었고 방산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큰 흐름,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그 중심에 방산이 있는데 방산에 대한 전략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들 중에 섹터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업종인데요. 물론 조선업종들도 강했고 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들 쪽에서도 좀 강했습니다. 오늘 강한 이슈가 오전장부터 단독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다연장 로켓인 천무가 이번에 또 유럽, 이제 폴란드 쪽에다가 이제 2조 원 규모에 대한 추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일단은 발표는 그렇게 났지만은 계획적으로는 내일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2조 규모의 막대안에 대한 이제 투자 규모가 발표된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오면서 이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는 탄약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엔진, 부품 이런 발사체 같은 기관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제 고가를 향해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서 사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이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방산과 원전이 좋아지겠다라는 이런 이제 수주 결실을 맺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은 전쟁의 리스크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런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작년도 이제 작년 2월이죠. 작년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부터 줄곧 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을 높이면서 계속적인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는 계속적인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방산에 대한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 규모가 9조 3천억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슨까지 총 도합해서 매출 규모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21조 5천억 가량 넘게 매출 규모가 넘어왔고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직전에 영업이익만 7천억이 넘는 모습으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이번에 또 한번 천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수출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분기부터 다시 한번 또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기사를 또 보니까는 국방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장 끝나고 7시 무렵에서 발표가 됐는데 베트남에서도 한국 K9 자주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이로써 계속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천모라든지 뭐 K9 자주포 대표적인 탱크죠. 이런 자주포 업종들에 대한 이제 수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요.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400%가 넘어요. 네. 400%가 넘게 지금 400%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테오젠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넘어가는 있는 추세인데 저는 방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좀 끊임없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방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하거나 아니면 정제 리스크가 나왔을 때도 가볍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이런 한일단조 이런 테마들성인데 그 테마들성이 이제는 수주 기대감으로 수출에 대한 매출과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세트라이도 장중에 7% 넘게 네.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런 방산주, 엔진이라든지 항공 우주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끊임없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얘기해 주실 게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나라에서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쪽도 지금은 뭐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으로 좀 보는 장세가 된 건가요, 매니저님? 그쪽은 테마성으로만 가볍게 보시고요. 만약에 예. 또 그 기술력들이 대해서 수출 이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방어 미사일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는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지 마시고 그냥 네. 관련된 부품 수출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탱크라든지 엔진 뭐 철강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 가장 핫한 기업들이죠.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고 있는 이 방산 기업들에 대한 콜을 외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방산을 매수할 타이밍을 계속 놓치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타이밍 못 잡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저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네, 뭐 오르건 말건 내릴 때 기다리지 말고 네. 올라갈 때 따라 타자. 왜냐하면 지금 예. 반도체에 대한 앞서 설명했지만 반도체의 수급이 죽었을 때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어디로 갈지 지금 정하고 있는 루트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올라왔지만 제약바이오도 사실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아스코가 남아있죠. 예. 아스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움직일 자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 전 5월 달부터 움직여야 되고 4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쉬어가는 자리인데 지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지금 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모습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예. 지금도 방산들도 한 번씩 건들고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좀 남겨놓고 있는 실적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캔코 에어로 마찬가지로 네. 지금 자리도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담아도 된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담아도 괜찮다. 김웅태 매니저가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이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지금 방산주 전망도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방산 보면은 그냥 무기를 팔기보다는 우주항공 모멘텀을 같이 붙인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방산 쪽 같은 모멘텀 몇 가지가 있는 게 폴란드에 관련돼서 아마 2차 수주가 이번에 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폴란드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가 국방부 차관을 만났나요? 그래서 국방부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 만났고 네. 그다음에 그 폴란드에서 지금 자금 관련된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무역은행하고 몇 군데 좀 면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다가 무역 보증을 좀 서달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은 나타날 것 같은데
2차 물량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3차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폴란드 쪽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루마니아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들은 남아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현대 로템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뭔가 더 모멘텀이 붙는다면 LG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폴란드만 봤을 때는 일단은 현대 로템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가지 정도는 사실 뭐 지금 자리가 높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대 로템은 이번에 더 올라가게 되면 5월 달에 발표되는 MSCI 말고 그 다음에 발표되는 MSCI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까지 보탤 수가 있는 거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21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금 더 보셔도 될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폴란드와 관련된 기업들을 함께 보는 것도 좀 중요한 방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앞서 태조방이 강하게 올랐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방산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산업 이야기하는 조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앞에 태양광이 사실 여기서 뭐 방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태양광을 갑자기 왜 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주 목요일에 조기준 매니저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줬었거든요. 저 그래서 오늘 태조광, 태양광, 조선, 방산 이쪽으로 묶어서 오늘 상승한 섹터들을 보자면 우선순위 어디로 주는 게 우선순위를 좀 어디로 보는 게 좋을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매니저님. 일단 뭐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건 조선주들이 가장 세게 올라갔고요. 실적이 이제 아마 좋게 나올 모양입니다. 하나오션도 뭐 실적이 이제 내일 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 이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 철폐했던 걸 다시 이제 부과할 거다라는 기사가 곧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산다면 태양광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생각하고, 조선주는 제가 옛날에 사야 된다면 뭐 저저번 주에 현대미포조선을 살아오는데 수익률은 제가 보기엔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지만 수익률은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상승 축도 충분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산다면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태양광은 OCI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목들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조기준 매니저가 목요일에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좀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는 오늘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나왔는지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자,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과 AMD도 뭐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올해 끝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들이다, 테마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 유리기판 얘기해도 보면 먼 미래가 아니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2027년, 뭐 6년, 그다음에 2030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SKC가 올해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도 이제 일단 이제 테슬라도 과거에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이 선점하느냐, 그 선점하는 기업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SKC가 치고 나가면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후발주자도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유리기판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깨지는 단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건 이제 대규모 양산을 하면 되는 거고,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이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뭐 기가비스 업체 탐방을 갔는데 네. SKC를 갔는데 담당자가 그 난점을 극복했느냐? 네, 했다. 뭐 기술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올해 양산할 거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제 널프하게 이거는 이제 나무를 보는 거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싶어서 제가 이제 요 PPT 자료를 한번 볼 텐데, 네. 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요걸 보면은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하나하나 아니고 우리가 무역 수지,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570억 불, 그러니까 500억 불 후반대에 찍었고 1분기부터 약간 줄었다가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500불 초반에서 이제 불황형 흑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다시 3월 달에 이제 500억 불 후반대로 올라왔고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계산했을 때 전년 대비 11% 수출이 늘었고 그다음에 수입이 6% 늘었는데 이렇다면 이제 500억 불 또 후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4월 달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이제 무역 수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은 또 날짜도 좋고 또 휴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작년 4분기보다는 1분기 매출 그 전체적 수출 수입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 하나하나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적인 40억 불 이상 흑자가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4월 달도 현재 진행해 오도 이제 요게 1월 12일부터 무역 수입이 많네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입하는 쪽에서는 원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결제라는 경향이 있고 수출하는 쪽이 이제 월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 때 되면 이게 툭 올라가면서 이제 500억 불 후반대로 갈 거다. 그러면 4월 달도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조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견조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외 변수, 매크로 변수,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에는 기업들 하나하나 분기 실적이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역 통계 사이트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다 하나씩 찾아보면 주식화 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네.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할 거고 네. 그런 걸 찾아서 보면 무역 수지가 좋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동으로 아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본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에서 5% 정도 주간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더 빠졌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좀 더 버티고 있다라고 2600선에서 그러니까 아까 무역 수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보험들이 이제 뭐가 올랐는지 이제 보험,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올랐고 이제 운송 쪽이 많이 빠졌는데 그다음 차트 본다면 이제 업종별 등락이고 그 다음 건이 이제 업종별 등과 더불어 이제 코코아 요게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코아 관련주들이 어떤 게 많이 올랐는지 아까 이제 장 전에 보면은 원자재 구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요 그 일정을 보면은 네. 캘린더 정식 캘린더를 보면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오늘자에 이제 펩시부터 다나오 이제 술주 실적이 발표하고 UPS라든가 GM. 근데 이제 관건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했지 수요일 날 테슬라가 옆에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안 좋겠죠. 임원 뭐 10% 감축을 했고 인도량도 안 좋았고.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쪽이 돼 있고 요 밑에 하나 보면 중간에 보잉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보잉도 안 좋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몇몇 애들이 쭉 모여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안 좋을 걸 예상하고 우리 한국 시장의 선물을 지금 6만 개 때려놓고도 환매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수요일 날이 디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LG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요거를 빠졌다가 목요일 날 호실적에 반등할 거다 저는 예측을 하는데.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날짜에 이제 요게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밀렸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저가를 찍어 내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횡보일 거고 미국 시장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판가름을 할 텐데 수요일 날 지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D-Day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요일 날은 큰 흐름이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인텔은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쁘게 나오더라도 또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이제 뭐 주제에서 유리기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유리기판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셨거든요. 예. 유리기판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아까 다 얘기했고 네. 유리기판은 이제 적용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먼 26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SKC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 필옵틱스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옵틱스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오늘도 강하게 6%가 올랐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1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연평균 5.9%의 성장 전망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장점을 보면은 이제 튼튼한 유리기판과 더불어 그쵸. 칩도 이제 탑재를 많이 하고 있고 크기를 더 작게 하면서 그러니까 AI 속에서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제 그 가장 미세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고 네. 그다음에 또 열을 적게 먹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를 하다 보면 열을 많이 소모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력 소모가 적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과 공정 난이도인데 공정 난이도를 해결했다 SKC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가비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품질 네. 테스트 관련해서 AOI를 지금 현재 샘플 테스트하고 있고 이제 곧 퀄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SK 수주가 TSV 관련 필옵틱스뿐만 아니라 기가비스 수주도 곧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가비스 관련, 필옵틱스 관련, 유리기판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SKC가 이제 공정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은태 매니저가 봤을 때는 이 공정 난이도 해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을 볼 때 아직 그래도 유리기판은 좀 테마성이 좀 짙은 것 같은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테마성이 좀 어느 정도 겉혀지는 흐름에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 기대감만 본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나쁘지 않습니다. HBM이 워낙에 또 세게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쵸. 실적 발표하고 난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수급주로서는 이제 CXL 이런 애들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유리기판도 이제 기대감으로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리콘에 대한 이제 기판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유리기판까지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물론 양산이라는 게 이제 25년도 빠르면 25년도 늦어도 26년인데 아무튼 우리 뭐 기업 탐방 갔다 오셔가지고 SKC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공시를 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이라고 보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뭐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테마를 딛고 일어서서 HBM, CXL 그다음에 유리 기판 쪽으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이 유리기판 안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뭐 현재 시장에서는 필옵틱스가 가장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SKC처럼 대형주 단으로 움직이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유리기판을 내가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좀 대형주 쪽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중소형주, 필옵틱스가 있는 중소형주가 낫다고 보십니까? 유리기판 관련해서 매출액 비중으로 볼 거냐고 봤을 때 사실 지금 대형주들은 매출액 비중이 올라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중소형 종목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SKC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에 있던 인력이 SKC로 꽤나 많이 넘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C가 가장 많이 앞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SKC 관련된 벤더사들이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기 쪽 삼성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세종시에다가 이제 파일럿 구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 6월 달 정도면은 장비 발주가 또 나가게 좀 있을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C 같은 경우는 TGV 관련된 거, 레이저 관련된 뚫는 그 장비를 국내산 거 쓰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 쪽은 국내 거를 제가 알기로 안 쓸 것 같아요. 그 삼성 쪽은 소부장 보실 때 국내 관련된 거를 보기보다 그와 관련된 뭐 식각 장비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TGV 관련된 것들은 국내 거 안 쓸 것 같고 독일 기업 거를 지금 쓰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아마 삼성하고 독일 기업이랑 식각하는 국내 업체 간에 아마 3자 체결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삼성 쪽에서는 켄트로니스라는 기업이 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독일 기업이랑 같이 해서 3자 체결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 쪽을 보신다면 켄트로니스가 제일 나 보이고 SKC 쪽을 보신다면은 조금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저전에 더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쪽은 필옵틱스 그리고 삼성 쪽이라면은 캠트로닉스 쪽으로 좀 중심을 같이 잡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유리기판의 테마성 안에서 중심 종목들 잡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 수익률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